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담감 그리고 우려감 그 이후에는 안도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출렁였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소외됐던 섹터나 그러니까 장기간에 좀 관심 있고 있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움직입니다. 변동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많은 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또 기대감도 좀 있고요. 네. FOMC 회의 이후 과연 테이퍼링이 얼마나 급격하게 빨라질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얼마나 땡겨질 것이냐, 그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 상황, FOMC를 앞둔 지금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FOMC를 보통 앞두게 되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시장 분위기가 그냥 뭐 별 이슈가 없을 때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예전보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좀 바뀌다 보니까 과연 무슨 얘기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오냐면 혹시나 갑자기 저렇게 뉘앙스가 바뀌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땡겨서 이제 긴축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젠 뭐 내년 3월 달에 당장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있죠. 근데 이게 다 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그분들끼리. 그렇죠. 직접 뚜껑을 열어봐서는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좀 겁을 집어먹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다기보다 당연한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막상 지금까지 보게 되면 FOMC 회의를 했을 때 파월 의장의 입장은 좀 매파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을 다독이는 멘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뭐 어떤 의회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연준의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랬고 보면은 금리의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왔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이제 주시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부분은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금리 관련된 쪽의 정책이나 아니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계속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살짝 한국은행 총재분과는 다르죠. 네. 뉘앙스가 좀 다른 성격의 분위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FOMC 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담감 그리고 우려감 그 이후에는 안도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거 주식을 일단 좀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 그래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켜보는 게 더 맞는 건가요? 들고서. 솔직히 이럴 때 보면은 시장도 재미없을 때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나중에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뭐 이후에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차라리 이번 주 초에 좀 부진한 흐름 갈 때 필요한 건 사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후에. 왜냐하면 시장이 저희가 알듯이 연준이 그렇다고 또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확 거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가나 고용 쪽에서 이제 물가 수준은 당연히 여기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고공행진에서 정점은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요 단에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압박들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질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에 반대대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연준의 입장은 그래 이 정도는 체력도 되고 금리를 조정할 명분이 생겼어라고 볼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첫 번째는 테이퍼링은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낸 관계 쪽에서 적어도 뭐 내년 3월 달까지라도 좀 300억 달러가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어떤 테이퍼링 단계를 좀 진행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 드는데 근데 그 정도 부분도 시장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또 금리도
오히려 3월 달까지부터도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그런 쪽의 뉘앙스가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계획대로 한 6월 달까지 테이퍼링 좀 정리하고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 정도의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위축됐었던 거 아니야? 그러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그 금리가 변하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는 쪽이 성장주겠죠. 그렇죠. 성장주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가 먼저 좀 많이 하락했고 지금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쭉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쪽부터 반응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 코인 시장. 네, 코인 시장도 물론 지난주 정도쯤에서 뭐 찰리 몽고 옥님의 발언이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다. 네, IT 버블보다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워낙 그분의 시각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할 리가 없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변화가 됐었을 때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서 뭔가 핑계를 거기서 찾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줄대로 연준이 움직이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충격받았던 코인 시장도 또 움직이면서 이런 성장의 개념들이 다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이 FOMC 직전에 낙폭이 좀 커지거나 변동성이 좀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용기 있게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그 시나리오별로 네. 만약에 연준에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매파적 이제까지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아주 매파적이고 그다음에 막 거칠게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빠르게 3월 2월에 끝내고 정말 3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네,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시켜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출렁였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연준이 빼놓지 않고 할 얘기가 분명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현상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어떤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금리를 좀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걸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흡수를 못할 만한 체력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일시에 충격을 받았다가도 빨리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다음 단계라고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까지 생각했었을 때도 이제 다음은 속도를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회복이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이 급격하게 2월, 3월에 끝낸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달서부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닐까라고 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일단 발표되는 급격한 매파적인 어떤 테이퍼링 이거 자체만으로도 금리 인상이 빠르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유심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계속 가중되면서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지수 때도 안 있었겠죠. 오히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감안하면서 지금 시장의 그러니까 연준 입장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좀 녹아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시장이 괜찮아요. 연준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고점대 위에 위치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이 좀 심했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차라리 연준의 불확실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관망하거나 혹시나 변동이 그 이후에 커질 걸 생각하면서 줄여놓는 게 맞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미 조정이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로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하루 이틀 정도의 출렁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 2003년이었나요? 언제죠? 테이퍼링 했던 때.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발작이 있었을 때 보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발작하고 쭉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한국은 좀 어렵지 않았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시장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반등하겠지만 한국은 더 충격이 크지 않겠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비애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흥국 지역에 자금이 들어올 것보다 빠져나갈 거에 좀 더 우위를 두는 상황 쪽의 변화 이런 쪽을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지금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은 미국도 미국이겠지만 중국 쪽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큰 그림은 미국은 긴축 쪽, 중국은 완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뭐 헝다 이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쪽에서 완화 쪽으로 이제 많이 턴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로 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당장은 다음 주 20일 경우 전에서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지준율 인하는 추가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금리까지도 중국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쏘시개 역할을 공산당 정부가 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나왔던 얘기 중에 의미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인프라 투자까지 해서 인프라 투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또 4대강을 했던 것처럼 4대강 공사 보호를 했던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그를 개인이나 그리고 또 최하단 쪽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죠. 이것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는 반대로는 중국이 좀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렇죠. 예, 거기서 이를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미래를 보죠. 그러면 이 관점 쪽에서 아마 이런 중국의 이런 액션들이 좀 더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그런 업황과 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 경기 민감 섹터겠죠. 한국에 있는 경기 민감 섹터. 이쪽에서는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 미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흥국 자체가 완전 안 돼라고 하기에는 중국이 버텨주게 되면 한국 증시는 또 기회 요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확장, 네. 그 인프라 사업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좋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경기 민감주 쪽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거는 그동안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 조선도 그렇지만 네. 거기에서의 과잉 생산이 또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염려는 없을까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경쟁이면서도 수혜를 받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전과 이제 또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의 동향을 봤을 때 여전히 수출의 교역국의 1위이고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좀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됐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혜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그래도 어떤 뭐 직접적인 경쟁이 아니라 약간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단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부가 가치 쪽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어중간한 단계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품목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영향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재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게다가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도 생각을 하는 게 이 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에 영향을 산업들이 받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좀 산업이 돌아가는데 그래도 하나 딱 걸리는 문제는 여기서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1, 2년 뒤에 가게 되면 유럽으로 갈 때 기업들이 비용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또 국경세죠.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 국경세. 그렇죠. 이게 발생하게 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과거처럼 강하게 공급 과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통제를 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또 적응하는 과정이 또 2, 3년 정도에 걸려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 드리면 또 우리 쪽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같은 장벽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다른 측면 쪽에서는 기회를 또 시차적으로는 삼을 수가 있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긍정적인 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어떤 그 경기 확장, 맞습니다.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이런저런 돈을 네. 쓰는 재정 정책이.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 뭐 월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그 헝다 파산으로 뭐 이해되는 그 네. 부동산 업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확장을 한다고 해서 네. 과연 그 약발이 먹히겠냐.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림자 경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저희가 알 수 없는 부채.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걸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툭 까놓을 수도 없고
안고는 있지만은 그걸 이제 그대로 끌고 왔던 지난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투명하게 해서 이 투명성을 통해서 뭔가 공개된 흐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서 같이 가는 약간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적인 흐름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일단 벌어진 건 벌어진 거되 너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이를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번에 헝다를 이제 파산으로 유도하는 과정 쪽에서도 보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집중돼서 이를 관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식과는 좀 다른 문제겠죠.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들만의 특성적인 흐름들도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고 가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쪽의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위안화를 그렇게 좀 강세로 유도를 약간 좀 과시적인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이슈가 터졌을 때 위안화가 저렇게 강세로 가는 건 좀 처음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화 사실 그 달러가 강세인데 네.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은 우리가 또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니다. 그렇죠. 약한 건 아니다. 네네. 원화가. 그건 결국 이제 위안화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다른 거보다 이런 내부적인 이슈나 이제 악재가 터지게 되면 그 나라 환율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이번에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 정도로 통제를 잘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안고 계속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곰고 곰다가 진짜 심각하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30% 40% 폭락하는데 네. 그걸 아예 거래 중지를 시켜버린다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네. 이게 중국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참 무서운 네. 어떤 악재 혹은 호재 어떤 건지 이제 갈팡질팡한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큰 위기를 또 맞지 않을까. 부채도 많은 데다가 신흥국에는 이게 또 쥐약이잖아요. 그렇죠, 달러 그렇죠. 강세가 네. 저 금리 인상을 하게 맞습니다. 되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데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냐 아니면은 줄여야 되냐 투자를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른 상황들이죠. 예전엔 그렇죠. 차라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인류 전반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당장 생명의 위협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을 때는 위축된 거를 돈을 풀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는 솔직히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그만큼 유동성이 그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그 유동성은 바로 이 위험 자산들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유동성이 흡수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고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되다 보면은 시장의 반응은 변동성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제는 많이 밀렸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또 바로 반등하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관리하기가 좀 힘드시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줄이는 게 맞습니다. 대처를 못 하는데 굳이 손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무리하게 또 그렇다고 물타기를 한다든가 해서 변동은 큰 상황의 주식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주식 투자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가요? 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행복하는 게 명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져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돈도 못 벌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면 이건 더 심각한 거 아닐까요? 네. 오히려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불안해하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잠 못 자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떨어지기만 하면 더 싼 값에 더 내가 사야지 언제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차이긴 하겠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한 중반부터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동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입장은 솔직히 시작해서 올해 초에 주가가 100원에 시작했는데 그렇죠. 쭉 찬찬히 움직여서 연말 주가가 150까지 가서 나 수익률 50%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위험 자산인가요? 그게 안전자산이죠. 그죠. 그냥 안전자산으로 50% 나는 수익률이 있으면 그냥 거기 넣어뒀죠. 근데
보통의 위험 자산은 그렇지가 않은 게 주식 같은 경우도 100에 있던 게 시작해서 70까지 갔다가 120까지 갔다가 다시 80까지 왔다가 뭐 140까지 갔다가 연말에 150 마감하는 이런 구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의 심리를 이런 출렁임이 나왔을 때 얼만큼 이걸 흐름을 보고 이게 그래도 적정한 가격 대비해서 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사야죠. 그래서 비중을 늘리고 거기다가 싼 거 가지고 또 계속 비중 늘려가지고 계속 가면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저는 변동성이 클 때는 트레이딩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 계속 싸게서 사기만 하게 되면 이만큼 늘어날 텐데 그러면 나중에 또 그거를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리한다? 이거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100원에 100개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락해서 70에 나왔을 때는 만약에 50을 더 샀다. 그럼 150개가 되겠죠? 그럼 다시 120으로 갔을 때는 차라리 밑에 싸게 산 거를 정리를 하는 게 한번 낫죠. 그래서 또 현금을 확보해서 차라리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모르는 이 부분을 또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좋은 전략 아닐까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현금 보유 비중을 항상 뭐 가져가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적정 현금 보유 비중이 얼마가 좋다고 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30%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를 활용을 하되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커져서 출렁임이 나왔을 때 그걸 활용을 하되 항상 또 다시 복귀가 되게 되면 그 현금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전략.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에 산 건 또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파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갔던 그러니까 싸게 샀던 현금이 늘어납니다. 수익을 내서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조금씩 늘어난 현금을 가지고 계속 다음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 거의 비슷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This is Korea.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산 종목은 안 가는데 남의 무슨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가고 또 그래서 그쪽 좀 사봤더니 또 갑자기 또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그 두더지 잡기처럼 들쑥날쑥 오다 보니까 또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뭐 차별화 쏠림 이것도 한국 시장이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상황은 아니고 예전부터 투자하셨으면 다 느끼셨을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소외됐던 섹터나 그러니까 장기간에 좀 관심 있고 있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변화가 막 나오게 되면 움직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저런 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였는데 또 체력도 되는데 많이 소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슬쩍 갖고 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30% 이게 이론적으로는 30% 가지고 현금 가지고 이렇게 금리 인상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즐겁게 기다리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떨어질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금이 일단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떨어진 것 같아서 싼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떨어지네? 그래서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거죠. 이 매수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저가 매수, 이 현금 30%를 언제 활용할 것이냐? 이 시점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팔고 싶을 때 사시면 됩니다. 팔고 싶을 때?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손절하고 싶을 때. 그만큼 막 들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순간. 네. 그게 딱 정답인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지표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또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격도죠. 네, 이격도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그냥 1년에 이격도 내가 설정한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90대 밑에 정도쯤에서 그냥 들어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샀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시장 대표주를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는 초과 수익률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가 만약 물타기의 관점이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들고 있는 거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순간, 그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마인드만 바꿔보시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같이 투자한 사람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 특히 나보다 나는 1억 주식을 하고 있는데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0배 더 힘들까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역발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